오늘 마지막으로 밥을 짓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끓였던 이 국을 이제는 내가 먹을 차례입니다. 새벽 4시, 온 세상이 잠든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부엌 식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펜이 들려 있고 앞에는 편지지가 놓여 있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손주에게 이 편지를 쓰기까지 정확히 70년이 걸렸습니다. 아니, 70년을 참았다고 해야 맞겠네요. 오늘 이 새벽 제가 평생 삼켜왔던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올해 73, 스물에 시집와서 53년을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아들 내외 그리고 손주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평범한 어머니였고 며느리였고 지금은 할머니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모든 역할을 내려놓고 그냥 한 사람, 순자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창밖을 보니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합니다. 오늘이 뭔가 시작되는 날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날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작년 10월 17일 목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처럼 쌀을 씻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우고 50년 넘게 해온 일상이었습니다. 그날은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호박을 썰고 두부를 넣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간을 봤습니다. 딱 좋네. 제 혀로는 완벽했습니다. 저녁 6시 며느리가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언제나처럼 정중한 인사였습니다. 그래, 고생했어. 씻고 나와서 밥 먹어라. 네, 어머니.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저는 식탁을 차렸습니다. 밥, 국, 반찬들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7시쯤 됐을까요?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들은 늦게 들어와서 아직 안 왔고 며느리와 손주 그리고 저 셋이서 먼저 먹기 시작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며느리가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는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고 입가가 굳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국이 좀 짜네요. 그 말이 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싱겁게 드셔야 건강에 좋으시잖아요. 나트륨 조절하셔야 해요. 며느리는 걱정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아기는 없었습니다. 정말로요. 그저 건강을 걱정해서 한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단단한 유리에 금이 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아, 그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하구나. 오늘 간을 잘못 봤나 보다. 괜찮아요. 어머니, 물 좀 타면 되죠. 며느리는 부엌에 가서 물을 조금 타서 국을 희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앞에 국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짠가?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 혀로는 적당했는데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괜찮은데요. 그래. 준호는 괜찮아? 네. 맛있어요. 손주의 말에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그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 생각만 났습니다. 국이 짜다. 밤이 됐습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짰을까? 내가 50년을 국을 끓였는데 간을 못 맞춘 걸까? 늙어서 혀가 둔해진 건가? 아니면 원래 짜게 먹고 있었던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쌀을 씻고 밥을 짓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국을 끓이려고 냄비를 꺼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은 뭘 끓이지?
미역국을 끓이려다가 멈췄습니다. 간을 어떻게 맞추지? 된장을 풀다가 또 멈췄습니다. 이 정도면 적당한가? 아니면 싱거운가?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맛을 봤는데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간을 거의 한 상태로 식탁에 올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국간이 없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래. 미안해. 다시 간 맞출게. 부엌으로 가서 소금을 조금 넣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국을 끓이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한 게요. 일주일 후 또 국을 끓였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싱겁게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너무 싱거워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해. 괜찮아요. 제가 소금 좀 넣을게요. 며느리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아예 국을 끓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국은요?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끓였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또 짜다고 하면 어떡하지? 또 싱겁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에 아예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50년을 국을 끓였는데 한마디에 모든 자신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후로 한 달, 저는 거의 국을 끓이지 않았습니다. 가끔 끓여도 손이 떨렸습니다. 간을 볼 때마다 며느리의 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국이 좀 짜네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나쁜 건 아니야. 그 애도 바쁘고 힘들어. 건강 걱정해서 한 말이야.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왜 이렇게 상처를 받는 거지? 하지만 이미 마음에 난 금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반찬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너무 매운가? 이건 너무 싱거운가? 이거 어제도 했는데 또 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매번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엌에 서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평생을 즐겁게 해왔던 일인데 이제는 스트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이상해졌어.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뭐라고 했을까? 남편은 생전에 제 음식을 참 좋아했습니다. 오늘 반찬 맛있네. 역시 우리 마누라가 최고야. 그런 말을 자주 했었죠. 그때는 그 말이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여보, 나 자신감이 없어졌어. 작년 12월 5일 목요일, 그날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방에서 아이 숙제를 봐주고 있었고 저는 혼자 부엌에 있었습니다. 유리컵을 씻고 있었는데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비누 거품이 묻어서 그랬는지 컵이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유리컵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이고, 한숨을 쉬며 쪼그려 앉았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을 주우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검지손가락, 깊게 베였습니다. 피가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야, 소리쳤습니다. 며느리야. 하지만 방문이 닫혀 있어서 들리지 않았나 봅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야. 더 크게 불렀습니다. 그제야 방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게 손을 베었어. 며느리가 제 손을 보더니 놀랐습니다. 어머, 많이 베셨네요. 잠깐만요. 며느리는 서둘러 약장으로 갔습니다. 소독약과 밴드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아프시겠다. 참으세요. 소독약을 바르니 따가웠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밴드를 붙여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꽤 깊게 패이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고마워. 바닥 청소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며느리는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와 깨진 유리 조각을 치웠습니다. 다 치웠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들어가 봐. 준호 숙제 봐줘야지. 네, 그럼 제가 들어갈게요. 불편하시면 언제든 부르세요. 며느리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엌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가락을 보니 밴드 사이로 피가 계속 배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깊게 베인 것 같은데 손가락이 욱신욱신 아팠습니다. 박동에 맞춰서 통증이 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만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밤 10시. 손가락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요. 뒤척이고 또 뒤척였습니다. 새벽 2시. 여전히 잠을 못 이뤘습니다. 손가락을 보니 더 부어오른 것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병원에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간신히 눈을 붙였습니다. 아침 6시. 눈을 떴습니다. 손가락을 보니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밴드는 피로 젖어 있었고 색깔도 이상했습니다. 이건 병원에 가야 해. 일어나서 며느리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며느리야. 네, 어머니. 졸린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한데 손가락이 많이 아파서 병원 좀 가고 싶은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을 봤습니다. 어머니, 많이 부으셨네요. 며느리가 시계를 봤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저 오늘 회사에 정말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아침 일찍 나가야 해요. 정말 죄송해요. 다른 날이었으면 제가 모셔다 드렸을 텐데. 며느리의 표정이 미안해 보였습니다. 택시 타고 가실 수 있으세요? 제가 택시비 드릴게요. 며느리가 지갑에서 5만 원권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니야. 택시비는 내가 있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는 꼭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 가거라. 회사 일이 중요하지. 며느리는 서둘러 준비하고 출근했습니다. 아들은 전날 밤 늦게 들어와서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손주는 학교 가야 해서 일찍 나갔습니다. 집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 고요함.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혼자 가야겠구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늙은 얼굴. 지친 얼굴. 괜찮아. 할 수 있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나와 도로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한 대, 2대, 그냥 지나갔습니다. 3번째 택시가 멈춰 섰습니다. 어디 가세요? 한국병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에 탔습니다. 손 다치셨어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네, 좀 혼자 오셨어요? 보호자는 없으세요? 다들 바빠서요. 기사님이 잠시 저를 보더니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동정이 느껴졌습니다. 동정받고 싶지 않았는데 동정받을 처지가 되어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얼마예요? 12,000원입니다. 돈을 내고 내렸습니다. 병원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순자요. 네. 접수 완료됐습니다. 저쪽에 앉아서 기다리세요. 대기실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빈 의자를 찾아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저기 저 할머니는 딸이 함께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프면 말씀하세요. 응, 괜찮아. 옆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천천히 앉으세요. 고맙다. 아들, 건너편에는 남편이
아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곧 호명될 거야. 조금만 참아. 저만 혼자였습니다. 나는 정말 혼자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가락이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박순자님, 호명을 받았습니다. 얼른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디 불편하세요? 젊은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어디 봅시다. 밴드를 떼어냈습니다. 꽤 깊게 베이셨네요. 언제 다치셨어요? 어젯밤에요.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혼자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혹시 골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봐야겠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안내해 드릴 테니까 엑스레이실로 가세요.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다시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뼈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깊어서 봉합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봉합이요? 네. 꿰매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잘 아물지 않아요. 마취하고 할 거니까 크게 아프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손가락을 꿰맸습니다. 5바늘 다 됐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오셔서 실밥 제거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손을 많이 쓰시면 안 됩니다. 설거지, 요리, 청소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네, 처방전 드릴 테니까 약 받아서 드세요.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갔습니다. 약을 받았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다시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얀 거즈로 감겨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소리 내서 울었습니다. 아파. 너무 아파. 손가락이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저녁 6시쯤 며느리가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병원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왔어. 많이 아프셨어요? 괜찮으세요? 꿰맸어. 5바늘. 어머, 많이 다치셨네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모셔다 드렸어야 하는데. 아니야. 괜찮아. 내가 회사 중요한 일 있다고 했잖아. 오늘 저녁은 제가 뭐 좀 시켜 먹을게요. 어머니, 손 불편하시잖아요. 며느리는 전화해서 중국집에 음식을 시켰습니다. 짜장면과 탕수육. 우리는 그렇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손 다쳤어? 응. 좀 병원 갔어? 응. 그래. 조심해. 이제 나이도 있는데 그게 다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짜장면을 먹으며 핸드폰을 봤습니다. 식탁에 우리 넷이 앉아 있었지만 각자 따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짜장면을 먹으며 핸드폰을 보고 아들도 핸드폰을 보고 손주는 유튜브를 보며 웃고 저만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손가락은 아물어가고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손을 쓰지 말아야 했습니다. 설거지도, 요리도, 청소도 못하게 됐습니다. 처음 며칠은 며느리가 도와줬습니다.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사흘쯤 지나니까 며느리도 지쳤나 봅니다. 어머니, 오늘은 배달 음식 시켜 먹을게요. 어머니, 설거지는 나중에 할게요. 너무 피곤해서 점점 집안이 어질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는 밀리고 빨래는 쌓이고 먼지는 쌓이고 보고 있으면 손이 근질근질했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데 하지만 손가락이 아파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에 가서 실밥을 뺐습니다. 다 나았네요. 이제 조심하시면 쓰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부엌을 봤습니다. 싱크대에 설거지가 가득, 냉장고는 텅텅.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치, 우유, 계란, 몇 개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장을 봐야겠다. 마트에 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이것저것 담았습니다. 채소, 고기, 생선. 예전에는 가족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았습니다. 아들은 불고기를 좋아하고, 며느리는 생선을 좋아하고, 손주는 돈가스를 좋아하고. 그런데 요즘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뭘 해줘도 잘 안 먹으니까요. 그래도 장을 봤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아직 좀 불편했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불고기를 만들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이고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저녁 6시 식탁을 차렸습니다. 예쁘게 정성스럽게 밥 먹어라 불렀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손은 괜찮으세요? 요리하셔도 돼요. 응, 이제 괜찮아. 그런데 어머니, 죄송한데 저 오늘 회식이 있어서요. 밖에서 먹고 올게요. 정말 죄송해요. 어제 갑자기 잡힌 회식이라서. 며느리는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아들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나도 오늘 회사 회식이야. 나가봐야 해. 손주도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친구네 집에 가서 게임하기로 했어요. 그래, 다녀와라. 모두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 앞에 차려진 밥상, 아무도 먹지 않을 밥상, 혼자서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이 없는 게 아니라 혼자 먹으니까 맛이 안 느껴졌습니다. 그냥 밥을 씹고 삼키고 국을 마시고 반찬을 먹고 기계적으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밥그릇에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평생을 가족을 위해 밥을 지었는데 이제는 혼자 먹고 있구나.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은 음식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내일 또 혼자 먹겠지. 거실로 나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투는 장면. 내가 뭘 안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어머니는 왜 맨날 저한테만 그러세요? 우리는 다투지도 않습니다. 다툴 만큼 가깝지도 않으니까요. 그냥 정중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편찮으세요? 언제나 존댓말, 언제나 예의 바른 거리. 문득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나한테 반말에 엄마라고도 부르고 그게 더 편하더라. 부러웠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한 번도 저를 엄마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며느리를 딸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서로 넘지 않으려는, 아니,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선. 핸드폰을 봤습니다. 친구들 단톡방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만나자. 오랜만에 친구들 보고 싶더라고요. 나도 갈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목요일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셋이서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아이고, 순자야, 오랜만이다. 영희와 명자,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그래, 정말 오래간만이네. 몇 달 만이야? 한 반년 됐나? 앉아서 차를 시켰습니다. 너희들은 요즘 어때? 먼저 영희가 말했습니다. 나는 좋아. 딸이 정말 잘 챙겨줘. 지난 주말에 온천 여행도 다녀왔어. 아이고, 좋겠다. 명자도 말했습니다. 나도 괜찮아. 아들이랑 며느리가 나한테 용돈도 많이 주고 손자들도 맨날 놀러와서 재밌어. 다들 행복해 보였습니다. 가족들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너는 어때?
영희가 물었습니다. 나는 그냥 그래. 뭐가 그냥 그래? 너도 아들이랑 잘 살잖아.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외로워. 나는 혼자야. 가족들이랑 말도 제대로 안 해.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순자야, 얼굴이 안 좋은데? 많이 마른 것 같아. 명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입맛이 없어서. 왜?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순자야. 우울증 아니야? 요즘 우울증 많다던데. 병원 가봐. 아니야. 괜찮아. 더 이상 묻지 못하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너희 손주들은 어때? 그렇게 다른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만 불행한 건가?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데 나만 이런 건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우리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들어가면 또 혼자겠지.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실에 불을 켰습니다. 텅 빈 집. 혼자 소파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진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외로울까? 나는 뭐가 잘못된 걸까? 뭘 잘못한 걸까? 그날 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나를 봤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긴 머리, 축 처진 어깨, 마른 몸. 이게 나인가?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나는 이렇게 늙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있어도 없는 사람, 필요 없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슬펐습니다. 며칠 후 용기를 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며느리와 손주가 방으로 들어갔을 때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엄마. 아들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시간 좀 있니?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엄마랑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아들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뭔데? 말해봐. 말을 꺼내려고 했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아들아. 응? 엄마가 요즘 말을 하려고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들아, 엄마가 요즘 너무 외로워. 아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외로워? 왜? 우리 다 있잖아. 그래, 너희가 다 있는데 이상하지? 엄마, 어디 아파? 몸이 안 좋아? 아니야,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 아들아, 엄마가 필요 없는 사람 같아서.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필요 없어? 너희는 엄마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아서.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밥을 해도 안 먹고, 말을 해도 안 듣고, 엄마가 아파도 혼자 병원 가고, 엄마는 정말 필요 없는 사람 같아.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바쁜 거지. 엄마가 필요 없는 게 아니야. 정말. 그럼 엄마는 우리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그런데 왜 엄마는 그렇게 안 느껴지지? 아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너무 바빴나 봐. 엄마, 신경을 못 썼네. 아니야. 너희가 바쁜 건 엄마도 알아. 그런데 뭐, 아무것도 아니야. 말하고 싶었습니다. 외로워. 너무 외로워. 가족이랑 같이 살면서도 혼자인 것 같아.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될까봐. 엄마, 너무 우울한 생각하지 마. 우리가 더 신경 쓸게. 그리고 내일 날씨 좋으니까
산책이라도 다녀와. 집에만 있지 말고. 그래. 아들은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엄마, 나 회사 메일 좀 확인해야 해서 먼저 들어갈게. 아들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또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우리가 더 신경 쓸게. 아들의 그 말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도 더 허전했습니다. 신경 쓴다는 게 의무처럼 느껴졌거든요. 진심이 아니라 해야 하니까 하는 그런 느낌.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요즘 노인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게 나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외로운 노인이라는 생각이 들어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맑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남편, 당신도 저 별 중 하나일까? 문득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까지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여보, 혼잣말로 불러봤습니다. 당신, 보고 싶어. 눈물이 또 났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 방에 누워있는데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손주 준호였습니다. 응? 들어와.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아, 그냥 누워 있었어. 할머니, 요즘 왜 맨날 방에만 계세요? 그냥. 준호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슬퍼 보여요. 할머니가 슬퍼 보여? 네, 요즘 맨날 방에만 계시고 웃지도 않으시고 밥도 잘 안 드시는 것 같고. 아이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모르는 척해도 아이는 다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아.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왜 슬프세요? 말씀해 주세요. 준호야. 네. 할머니, 할머니가 필요한 사람일까? 준호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일까?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할머니가 필요해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준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시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할머니, 냄새가 좋아요. 할머니가 재워주시는 게 좋아요. 할머니가 없으면 저 정말 슬퍼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아니야. 할머니가 너무 기뻐서. 기쁜데 왜 울어요? 기쁠 때도 눈물이 나는 거야. 준호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작은 팔로 따뜻하게. 할머니, 앞으로 제가 자주 놀러 올게요. 할머니,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할머니, 사랑해요. 그 말에 더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 사랑해요. 고마워. 우리 준호, 정말 고마워. 준호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후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랑 게임 할래요? 게임, 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서 간단한 퍼즐 게임을 켰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재밌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툰 손으로 게임을 했습니다. 틀리고 또 틀리고. 할머니,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준호가 옆에서 응원해줬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할머니, 할머니 잘하시네요. 그래? 할머니도 할 수 있구나. 그날 준호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라는 걸. 그리고 아직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리고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쌀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니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파도 괜찮았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된장국, 간을 맞췄습니다. 이번에는 제 혀를 믿었습니다. 맛을 봤습니다. 맛있네. 제가 먹기에 딱 좋았습니다.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김치볶음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맛으로 식탁을 차렸습니다. 예쁜 그릇에 정성스럽게 혼자 먹을 밥상이지만 소중하게 차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나를 위한 밥상이니까요. 평생 처음으로 나를 위해 차린 밥상입니다. 앉았습니다. 식탁 앞에 혼자. 하지만 이번에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맛있다. 내가 해놓고 내가 먹어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국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간이 딱 맞았습니다. 내 입맛에 내가 좋아하는 그 맛. 식탁 위에 편지가 놓여 있습니다. 아직 봉투에 넣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어봤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 편지를 쓰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다. 70년을 참았으니까 엄마는 오늘부터 엄마를 위해 살기로 했다. 평생 너희를 위해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다. 그게 엄마의 행복이라고 믿었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엄마는 투명인간이 된 것 같다. 있어도 없는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엄마가 외롭다고 말하면 너희는 말할 거야. 엄마, 우리가 다 있잖아요. 라고. 하지만 엄마는 알고 있다. 함께 있다고 외롭지 않은 건 아니라는 걸. 손가락을 다쳤을 때, 혼자 병원에 갔을 때, 그때 엄마는 깨달았다. 나는 정말 혼자구나. 라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준호가 말해줬거든.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필요해요. 라고. 그 한마디에 나는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깨달았어. 내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나를 위한 밥을 짓고, 나를 위한 옷을 입고, 나를 위한 하루를 살겠다. 걱정하지 말거라. 엄마가 너희를 덜 사랑하는 게 아니다. 다만 이제는 나도 사랑하려는 것뿐이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겠지. 며느리에게 국이 짜다고 했을 때 며느리를 원망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 며느리가 날 미워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걸. 건강을 걱정해서 한 말이라는 걸.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아들에게 아들이 바쁘다는 걸 너무나 잘 안다. 회사 일도 힘들고 가장으로서 책임도 무겁다는 걸. 엄마가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보다. 이제는 아들이 행복하면 된다. 그게 엄마의 진짜 바람이다. 손주 준호에게 고마워. 우리 준호, 내가 할머니를 다시 살게 해줬어. 할머니, 사랑해요. 그 한마디가 할머니에게 세상을 주었단다.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엄마가, 할머니가 편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지 않을 겁니다. 이건 제가 정리하기 위해 쓴 편지니까요. 가족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저 자신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다.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밥 지었어. 먹고 가려무나. 어머니. 오늘 국간이 어때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표정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를 불편하게 할까봐 조심하는 모습.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먹어봐. 오늘은 자신 있어. 며느리가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응, 맛있어요. 어머니, 정말, 네, 정말 맛있어요. 간이 딱 맞아요. 그 말이 이번에는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뻤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많이 먹어. 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아들도 나왔습니다. 엄마, 아침 일찍 하셨네? 응, 너도 먹어라. 오늘 불고기 있네? 엄마, 오랜만이다. 내가 좋아하는 거 해봤어. 역시 엄마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어. 그 말이 예전 같았으면 당연하게 들렸을 텐데 오늘은 특별하게 들렸습니다. 손주 준호도 나왔습니다. 할머니, 아침 뭐예요? 할머니가 준호 좋아하는 계란말이 했어. 와, 할머니, 최고. 준호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 좋아 보여요. 그래? 할머니 기분 좋아 보여? 네. 웃고 계세요. 정말 오랜만에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들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이대로 괜찮을까? 하지만 이제는 답을 알았습니다. 행복은 누군가가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거라는 걸.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운세를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좋은 날입니다. 새로운 시작. 맞습니다. 오늘이 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를 위한 진짜 삶의 시작입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친구들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영희야, 영자야, 다음 주에 만나자. 내가 맛있는 거 살게. 곧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 오랜만이다. 나도 갈게. 순자야, 요즘 기분 좋아 보인다. 맞습니다. 저 기분이 좋습니다. 오랜만에 진짜로.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외로운 분이 계신가요?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혼자인 것 같은 분이 계신가요? 필요 없는 사람 같다고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국이 짜다는 한마디에 50년 해온 요리를 의심했습니다. 손가락을 다쳤을 때 혼자 병원에 가면서 나는 정말 혼자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가족들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걸. 그들도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라는 걸. 그리고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이제 저는 나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나를 위한 밥을 짓고, 나를 위한 옷을 입고, 나를 위한 하루를 살기로 했습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진짜 어른이 되는 거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을 위해 뭔가 하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아하는 음식을 해 먹거나, 좋아하는 옷을 입거나, 좋아하는 곳에 가보거나,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나를 위한 무언가를요. 그리고 혹시 어머니가 계신 분들, 오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엄마, 오늘 뭐 하세요? 엄마, 밥 드셨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 한마디가 어머니에게는 세상을 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손주 준호의 한마디에 다시 살아났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느낀 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삶은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도 아름답지만 나를 위해 사는 것도 정말 아름답다는 것. 그리고 그 둘이 함께할 때 진짜 행복이 온다는 것. 오늘 제가 처음으로 나를 위한 밥을 지으면서 느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삶이구나. 여러분도 오늘부터 나를 위한 밥상을 차려보세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당연합니다. 그게
진짜 어른의 삶이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라는 것, 그걸 느끼실 수 있도록 인생은 계속된다가 항상 여기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